김병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위원으로서 또 여러 특위에서 맹활약하시는 모습 요즘 근황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새 뭐 최고 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또 일부 최고위원들은 교체가 됐고요. 네. 그래서 발빠르게 지금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석 최고인 의원님으로 이제 전현희 최고께서 그렇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쯤 저기로 되시는 거죠? 한준호 다음이죠. 네. 한준호 최고위원, 네. 그다음 저 이현주, 네. 그다음 이번에 황명선 최고위원이 선출됐잖아요. 네. 김민석 최고위원 자리 공백이 나서 그리고 이제 지명직으로 서삼석 의원께서 광주. 지명직됐고요. 한 분이 비는데 한 분은 이제 일반 당원들 중에서 이제 오디션을 거쳐서 선출하는 걸로 그럼 토론 됐습니다. 배틀식으로 그런 저기가 있겠네요. 네. 오디션을 거쳐서 그러니까 권리당원 중에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 권리당원 누구나가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문이 열렸고 오늘 최고위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이 그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관련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재밌겠네요. 이게 토론 배틀도 뭐 기본적으로 늘 재밌지만 여러 이제 어떤 이벤트적 요소와 함께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젊은 분들이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상해 보면. 글쎄요, 뭐 하여튼 그렇죠. 일반적으로 좀 말도 잘하면서 열정이 있고 그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4, 25, 26 그렇죠. 이제 불과 한 열흘쯤 2주쯤도 안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25일 날 정상회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선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부 댓글에 이제 보시면 아이고 저 국빈 방문이 아니네 실무회담이네 해서 마치 실망스럽듯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 설명을 좀. 국빈 방문은 1년에 몇 개국씩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일종의 쿼터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요. 이미 우리는 미국에 국빈 방문으로 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첫 한미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안들을 푸는 회의이기 때문에 실무 성격의 정상회담인 거죠. 꼭 뭐 국빈 방문을 해야 돼. 그 격이 높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뭐 몇 개국 국빈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국빈 방문으로 가면은 비용을 일단 해당국에서 다 초청을 했기 때문에 분담을 하거든요. 통상 호텔비까지 다 제공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반 이렇게 업무를 위한 이런 방문은 실제 자국이 주로 다 분담을 하죠. 그런 비용 분담의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사전 뭐 의장대 도열이라든가 뭐 이런 격식을 좀 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미국으로부터 국빈 방문은 한 5년이나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 거가 꼭 국빈 방문이 아니라고 해서 격이 낮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골프를 워낙 이제 좋아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어떤 뭐 정상회담 할 때 뭐 골프 회동 같은 게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겠네요. 이 일정에서는 그러면. 아마 일정상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 지난번에 관세 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2주 내에 뭐 하겠다 해서 사실 8월 15일 전후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베트남 정상이 또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일정이 또 겹치고 그래서 또 양계 정상이 시간 빼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래도 8월 25일 날 빨리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먼저 신뢰 회복을 위한 아주 좋은 신뢰를 쌓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방점을 찍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한미 현안에 대한 문제 또 북한 문제 뭐 이런 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번에는 이제 통상 문제, 관세 문제는 이제 큰 틀에서 메모랜덤 형태로 일단락이 돼 있고 양국 정상들이 이제 세부 사항 조율해서 사인하는 문제가 있겠는데 또 이제 관심사가 방위비 이 분담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핵심 아젠다로 올 것 같은데 그럼 국방 관련된 아젠다는 어떤 것이 핵심이 돼서 올라올까요? 글쎄요, 뭐 지금 정상회담의 아젠다는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실무급에서는 많은 논의를 할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는 뭐 그런 구체적인 아젠다보다도 저는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 이걸 재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지난번에 관세에 대한 협상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서명이나 또는 마지막 방점을 찍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뭐 한반도 안보 사항들 평가하거든요. 한반도 안보와 동북 안보 평가하면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될 걸로 보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북한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보면은 리셉션장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상으로 등장을 해서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일 먼저 일성으로 김정은 잘 있나 라고 물었다 그러고 또 이번에 관세 협상단을 만났을 때도 김정은 잘 있냐라고 물었다라고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뭐 방위비 분담금이니 국방부 정액 문제니 뭐 이런 것들이 하제에 대하에 오르지 않겠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거는 주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한미가 합의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의제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합의가 끝났고 내년도의 방위비 분담금도 물가 인상률만큼만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건드는 것은 크게 뭐 우리 스스로 먼저 건들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하면은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미 그것은 한미가 합의해서 이미 우리 국회에도 통과했어요. 그 안이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서로 국익 차원이나 한미 동맹의 신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될 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럭비공처럼 어디도 뛸지 모르는 것이 우려인 거고요. 국방부 정액 문제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국방비를 지금까지 많은 비중을 두고 정액해 오고 했잖아요. 물론 GDP의 지금 2.3% 정도 되는데 일부 그 외신에는 뭐 3.6%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3.6 같으면은 한 50%도 정액하는 거죠. 그러면 한 60 몇 조 정도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것 사실 국방비란 거는 주권의 문제인 거고 또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보 사항과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라 건다고 올리고 할 가치는 아니잖아요. 브룩스 사령관인가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기자 간담회식으로 하면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한미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사령관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네. 브룩스는 아니고요. 지금 사령관이 이제 그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서 재배치라든지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고 저는 뭐 어떻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주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했죠. 원래 저 연합사령 부사령관 할 때 그럼 파트너신 거잖아요. 같이. 그거는 뭐 그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치인이 아니고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있는 그대로 받아 주는 게 좋다. 그 복선을 잘 안 깔아요 군인들은. 미국 군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적인 것보다 실제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능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실제 신형 무기들, 첨단화된 무기들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데 신형 무기들이 많이
한반도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 그런 의도로 액면 그대로 보면 읽혀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수보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일반론적인 뭐 드론이라든지 네, 로봇군 네. 이런 현대화하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 네. 사람은 감축하는 네, 예. 그런 거가 이제 주가 된 것 같고 수의 뭐 감축의 의미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네. 저는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했을 때 두 네. 가지 의미로 저는 봤는데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해공군 위주로 좀 또 전력을 많이 증강하겠구나. 네. 주한미군이 네, 네. 주한미군 속에는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잖아요. 네. 그런 해공군의 장비라든가 무기 체계를 더 첨단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복선에 깔린 것 네, 같고 네. 또 굳이 감축 쪽에 무게를 둔다 하면은 순환 배치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고 네, 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군 같은 경우는 미 2사단이 여기 있는데 예. 보병 여단이 2개 여단이 있어요. 원래는 3개 여단이 있는데 2개 여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한 개 여단은 계속 상주를 하는 거고 예. 한 개 여단은 순환 배치라고 해서 여기에 8개월 근무하고 복귀하고 또 다른 부대가 네, 오고 네. 이렇게 순환해서 하는 배치. 원래 여단이 뜨내기 네. 나그네 여자를 쓰는 거잖아요. 제가 여단 출신이라서. 그래요? 언제든지 네, 네.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뭐 감축이다 이런 거에 대한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사실 주한미군의 구성을 보면은 감축할 부대도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감축하면은 미 2사단 병력 외에는 감축할 부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해군이나 공군은 거의 지휘부와 전투 군무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시가 되면 한미 동맹 정신으로 미국에 있는 많은 부대들이 한반도로 전개될 때 서포트하는 부대들로 배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축한다 해봐야 미 2사단의 2개 보병 여단 중에 뭐 한두 개 할 수 있는 여력인데 1개 여단 해봐야 한 2,000명에서 2,500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축도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 다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네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먼저 이렇게 나서서 언론에서 막 떠들고 하는데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들 되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 운용을 위한 순환 배치 이거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언론에서 막 떠드는 그 배경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아태 지역의 어떤 이 존 방어 중에서 이제 핵심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우리 한국을 활용해서 더 강화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중국 견제 이 부분에 이제 많이들 초점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동맹의 현대화 개념으로 해서 이제 한미 동맹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을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 네. 주한미군은 사실 지금까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것은 한 20년 전부터 미국은 끊임없이 주한미군을 북한 위협 플러스 이제 중국 위협까지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계속 온 것은 사실이에요.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국한해야 된다라고 계속 설득을 시켜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번에도 아마 지금 미국 조야의 워싱턴의 목소리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훨씬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이제 북한 대북 확성기를 이제 하나씩 철거를 하면서 야당에서는 뭐 미리 그 상대는 생각지도 않은데 왜 우리만 먼저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그에 마치 화답하듯이 북에서도 이제 철거가 시작돼서 대통령께서 직접 그걸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확성기 그 철거의 어떤 효과 네. 그리고 북한의 화답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때 한반도가 최고조의 위기 상황으로 갔지 않습니까? 강대강으로 치달리면서 한반도가 실제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위기가 고조됐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빨리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이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7일 있다가 바로 지시하셔갖고 방송을 중단했더니 북한에서는 바로 화답을 했잖아요. 네네. 북한에도 대남 확성기가 있는데 그동안 대남 확성기를 통해서 소음을 막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접촉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는데 저희가 최전방 DMZ 생활할 때 그 잠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같은 걸 들어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입에 막 그게 배요 막. 요새는 음악뿐만 아니라 소음 방송을 보내요. 뭐 귀신 소리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도 제가 군생활할 때는 그런 귀신 소리 이런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강화도 주민뿐만 아니라 접촉 지역 주민들이 엄청 고통을 겪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눈 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방송을 중단하니까 북한에서도 소음 방송을 중단을 1차적으로 화답을 해왔고요. 그러면은 이심 전심인 거 아니에요? 그다음 2단계로 이제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아예 철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철거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북한이 한 4일 후에 이제 철거를 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철거가 아직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여튼 남북한의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평화의 물고 대화의 물고가 트일 여건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에서 화답하는 형태, 물론 이제 물밑 접촉 같은 것도 살아났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도 되겠죠, 어느 정도는. 물밑 접촉은 아직은 살아나지 않았을 통신선이나 겁니다. 이런 거는 전격적으로는 아직은 안 됐고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모든 게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 예전에는 민간인과의 연결망도 있고 뭐 국정원도 그런 나름의 망이 있고 또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북한 자체 내에서도 대남 기구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이 거의 많이 숙청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끊어진 상태다 보니까 다시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심전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여건을 만들어 주면은 거기에서 화답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 신뢰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 남북한의 통신선 설치부터 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 같고 특히 이 남북 문제의 변수는 미국의 변수가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15일 날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을 위한 정상회담이라고 보는데 푸틴하고 만나고 그다음 이제 푸틴과 젤렌스키를 만나는 걸 중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종전하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평화 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하나 이런 신뢰 회복 단계를 이재명 정부가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미 정상회담 25일을 할 때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서로 논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정은하고 친하다라는 것도 막 얘기하고 이쪽에서도 저 북에서도 그 실제로 또 친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에이펙에 김정은 뭐 초대 이런 거를 아젠다로 같이 논의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2017년도 그 당시 보면은 남북한이 최악의 상황으로 갔거든요. 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그 ICBM 발사
이런 실험으로 해서 그 당시 트럼프 일기 때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하면서 전쟁 네네. 준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평화의 물꼬를 시작했잖아요. 네네. APEC도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초청을 해서 물꼬를 털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는 있을 텐데 네네. 북한이 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것들은 이제 한미 간에 또 조율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좀 전에 이제 인사 발표에서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전략 비서관, 네. 안보 전략 비서관의 조현우 전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가 이제 임명이 됐는데 해석하기를 소파 협정에 대한 경험도 있고 방위비 협상 이쪽에서 나름 전문가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는 분 같아요. 그분을 이런 안보 전략 비서관에 뭐 임명한 어떤 그런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네, 네. 그 안보실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안보 개념도 이제 포괄적인 안보로 확장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 안보라고 하면 전쟁 위협을 받고 전시에 이기는 이런 데 국한됐는데 이제는 기후라든가 또는 그 전염병 네. 또는 여러 가지 개인이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네. 된다라는 거죠. 전염병이라든가 수해 또는 산불 이런 것도 안보의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또 경제 안보까지로요. 안보가 확장되는 개념에 있기 때문에 현재 안보실을 좀 더 많이 정강을 시켜야 될 겁니다. 네. 거기에 그래서 경제 안보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을 해야 되고 또 요새는 방산 수출에 아주 황금기가 오고 있거든요. K방산 엊그제 네, 베트남하고도 저 K9 네. 자주포 뭐 4,300억인가 그 저기를 내용을 봤거든요. 그렇죠. 지금 방산이 가장 이재명 정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계속 자기 동맹이나 또는 미국의 우방국에 대해서 방위비를 5%까지 올리게 요구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5%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고 또 주변 많은 나라들이 방위비를 예전보다 2배, 3배 올리고 있고 그러면서 군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적의 무기가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K방산의 황금기를 맞이하기 시작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실, 대통령실의 안보실을 좀 더 그런 기능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진짜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베트남은 북한하고도 관계가 꽤 괜찮은 나라잖아요. 캄보디아 마찬가지고. 그러면 K9 저런 자주포 같은 거를 만약에 베트남에 수출할 때는 미국하고 다 협의가 끝나서 수출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저게 혹시 뭐 북에 건너간다 이런 우려를 댓글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하고 더 가깝죠. 예. 북한하고 그런 관계보다는 네네. 우리하고 더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 더 활성화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그 방사청이라든가 다 따져보고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모든 나라에 방산 수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북한으로 흘러간다든가 또는 아주 나쁜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테러 세력들에게 넘어간다든가 그런 국가들은 다 제외를 하거든요. 최근에 그 태국하고 캄보디아 국경에서 그 국지전을 하는데도 우리 한국산 무기가 꽤 위력을 발휘한다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뉴스를 좀 본 적도 그럴 있습니다. 수도 있겠죠. 뭐 K방산하고는 다른데 이 김건희, 서희건설, 반클리프 목걸이 나오다가 이제 그 바세론인가 하는 그 시계까지 나오는데 그 시계를 선물했다는 사람이 로봇계를 대통령실 그 앞마당에서 뭐 시연하고 했었는데요. 로봇계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봇계 그때 왜 대통령실에서 막 시연도 보이고 그때 용산 공원 개방하면서 그 앞에 로봇계도 있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서씨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뭐 시계를 선물한 그런 의혹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로봇계 자체가 지금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며칠 전에 제보를 받아서 추적하고 있는데 네. 그 로봇계가 경호처에서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예. 방첩사령부에서도 로봇계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아하. 물론 그것은 서씨가 중개한 회사에서 했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아직은 것이고요. 네. 누가 공급했는지는 나오진 그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로봇계를 구입을 했는데 예. 통상 군에서 그런 무기 체계가 들어오면 사전에 시험 평가를 해요. 그렇죠. 그런 그 과정 없이 들어왔고 또 이것이 계단을 오르는데 제대로 못 오르나 봐요. 아니 이게 사족 보행 로봇이잖아요. 계단도 못 오르면 계단도 그게 못 로봇이 오르고 아니잖아요. 해서 지금은 방첩사에 있는 로봇계가 네. 방치 수준에 있다라고 아하.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경호처가 구입을 했던 그것도 아마 방치 수준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경호처 네. 시연하는 네. 영상을 보면 네. 이제 경호에 투입되는 거니까 일반인한테 위화감을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앉아 일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뭐 그 시연하는 사람이 앉아 일어서 막 하고 이제 또 막 이게 잘 작동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뭐 그런 장면들이 쭉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검에서 좀 수사를 해야 되겠다. 방첩사도 그와 관련이 있다면은 방산비리까지 김건희 여사가 손을 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겸 네, 방첩사는 무슨 정보 수집하고 뭐 이런 쪽 아닌가요? 그 로봇 개로 방첩사가 정보 수집할 일이 뭐 그렇게 아니, 방첩사 있을까요? 아마 자체 방어를 해야 되니까 자체 방어. 울타리 경계라든가 뭐 이런데 아마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계단도 그것을- 못 올라가는 애로 네, 저 울타리 그러다 방어가 보니까 될까요? 방치 수준에 있고 그러면 네. 이것을 특혜를 줬던가 어떻게 구입이 됐던가 비슷한 시기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입이 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네. 이것도 김건희와 관련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실제로 때문에 그 서 씨가 선물을 준 게 한 5천만 원대 시계인데 뭐 3,500만 원을 구입했다. 그러면 3,500이라고 치고요. 네. 그 사람들이 저거를 해서 경호처에 그 로봇계를 해서 받은 게 1,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손해가 난 거잖아요. 네. 로비한 거 대비해서 뭐 몇 배를 얻으려고 로비를 했을 텐데. 그 이제 시험적으로 몇 대를 구입을 했을 거고 예. 그것이 이제 시험해보고 좋으면은 이제 본계약에 들어가서 수십 대를 또 구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본계약까지는 못 갔던 것 같고 아. 초기에 이제 시범적인 거를 공급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내란에서 수사를 하면은 밝혀질 거라고 본계약을 봅니다. 못 가서 혹시 네. 그 어떤 네. 손실을 보전해 주려고 또 방첩사에서 투가로 샀나 뭐 여러 의혹들이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네. 네, 최고위원으로 네. 또 각종 특위위원으로 맹활약하고 계신 우리 주블리 저거 후원금은 항상 네, 후원금 넘쳐나시죠? 넘쳐나지는 않는데 그 후원금보다도 저는 필요한 게 있어요. 네. 주블리 김병주 구독 주블리 많이 TV, 해주세요. 주블리 TV가 유튜브 아마 1, 2등 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독 많이 53만인가 된 것 같습니다. 51만 51만이고요. 예, 예. 최근에 제가 민주주의 손자병법 책을 네, 맞습니다. 오늘은 책 안 갖고 오셨어요, 네, 혹시? 네. 네. 민주주의 손자병법 시간 나실 때 한번 구입하셔갖고 네, 네. 읽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읽으신 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 그거 보니까 12.4 내란이 진짜로 소름 끼쳤다. 지금 네. 보니까 만약 거기 성공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걸 막아줘서 고맙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12.3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비하인드 네, 얘기도 알 수가 있다. 그런 네. 읽어보니까 또 12.3 내란뿐만 아니라 손자병법의 지혜 이런 것도 알 네, 수가 네. 있게 돼서 여러 번 읽고 있다. 네.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좋습니다. 네. 후원금은 필요 없고 네, 네. 주블리 TV. 네. 민주주의 손자병법 네.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우리 맹활약하시는 김병주 의원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블리 TV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민주주의 손자병법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